네, 그러면 자 팔레 특강 마무리, 팔레 특강 못한 부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정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팔레 특강 자료를 보시면요, 토지보상법 1조부터 쭉 이렇게 나가는데요, 70조 파트에 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판례는 언론고시,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토지보상법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게 중요한 판례고, 요거 하면서 설명에서 틀린 건 하나도 없고요. 자료 중에 수정한 게 요겁니다. 요게 말이 바뀌었어요. 예, 요거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예, 요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요대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뭐였냐면은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사업한다고 2008년 8월 26일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70조 5항에서 정하는 공고고시에 이게 해당한다라고, 이게 공고고시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했고, 그걸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 쟁점이 벌어진 건데, 대법원에서는 언론 발표에서 말하는 요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사안의 언론 발표는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예, 결론은 말씀은 똑같이 드렸는데 자료가 여기 문구가 잘못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수정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판례는 2008년 8월 26일에 발표한 이 사건 사업을 하겠다라고 언론 발표를 한 거를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에 해당한다라고 봐가지고 손실보상금 산정했단 말이에요. 고등법원에서는.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라고 하면서 앞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안에서 이 언론 2008년 8월 26일 언론 발표는 대법원에서 정립한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요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실무기준 해설서 보면, 좀 비록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혹시 책이 있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대법원 판례 만들어지기 전에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언론 발표도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의 요건을 이게 충족하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조건 모든 언론 발표가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70조 5항의 공고고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기준이 나온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감정평가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감정평가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시간은 없지만 좀 더 분석을 하면, 언론 발표를 통해서 그 적용공시지가를 싸우고 있는 사업장들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소송을 하고 있고, 이게 대법원 판례가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70조 5항 적용에서는 다 이 판례가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자 볼게요. 하급심 중에 1, 2심 중에는 이거를 70조 5항에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대법원에서는 70조 5항에서 말하는 공고고시의 형식적인 요건, 뭐 공고고시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하급심 판례 중에 언론 발표를 70조 5항에 해당한다라고 포섭을 하면서 얘기했던 판례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판례에서는 이 언론 발표의 내용적인 측면을 봤어요. 왜냐하면 70조 5항의 취지가 뭡니까? 개발이익 배제죠. 개발이익 배제하는 건 뭡니까? 공고고시로 투기꾼들이 알면 가격이 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고고시가 아니라도 언론 발표라도 가격이 뛰면 취지상 소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급심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대법원에서 뒤통수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정립을 딱 한 거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고 법규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사장 그 다음에 안 했던 거, 자 먼저 요거 재개발 관련해서
이전고시의 효력. 요거는 작년 기출문제 나왔죠. 작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두 번째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진 수용 재결,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소급 이렇게 나옵니다. 소급 안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만약 이걸 다퉈가지고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 나가야 되고 아파트 부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력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거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전고시의 성격에 따라서 법률관계 형성돼 버리죠. 여기서 말하는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전고시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필지가 하나로 딱 이렇게 지번 정리가 되면서 아파트 101호, 102호 이런 구분 등기가 싹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갑자기 이거 흔드는 이런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네. 자, 매도 청구에서 시가의 의미 이것도 기출이 됐죠. 몇 년 전이지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도 청구에서의 시가는 핵심이 개발 이익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손실보상에서 어떻게 개발 이익을 빼야 된다. 여기 맞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의 시가 평가할 때 개발 이익을 반영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그러니까 공익사업 앤드 재개발에서는 개발 이익을 빼줘. 당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67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 앤드 이 판례는 기출도 됐습니다만은 평가 대상이 뭐였습니까? 평가 대상이 사실상 사도였단 말이에요.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이 매도 청구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개발,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이라면 이 사실상 사도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기출이 됐었죠. 그거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거가 되는 기초적인 판례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인근 대지의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개별 요인을 고려한다. 이 개별 요인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획지죠, 획지. 왜? 사실상 사도면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쇠장형, 이런 거잖아요. 예, 가로 장방형 이게 아니라 안 좋은 형상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개별 요인에서. 그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이라이트 주거이전비 나옵니다. 주거이전비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는 주거이전비 불복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불복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거이전비하고 건물 인도하고의 관계. 오케이. 자,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청산자한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현금 청산자들한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죠.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실보상 절차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니까 협의, 수용재결 이렇게 갈 겁니다. 맞습니까? 일단 뒤에 가는 것까지. 수용재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원시취득이란 말이에요. 내게 되죠. 누구? 조합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수용재결 떨어질 때쯤에 나가라! 명도소송을 합니다. 여기서 대집행을 안 하고 명도소송을 한 이유는 명도인도가 뭐기 때문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스토리부터 잘 정리해야 쉽게 이해됩니다. 주거이전비는 이거 관련이 어떻다 이렇게 외우면은 너무 단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출발점을 보면 이게 나름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재개발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김성인 평가사 하니까 일단 패스하고 일단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재개발에서는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딱 정해졌죠. 그러면 손실보상은 토지보상 절차 따라가니까 협의하고 수용재결하고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수용재결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뭐? 살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익사업,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 지으려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건물인도. 대집행은 안 되고 건물인도 소송을 합니다. 재개발에서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쟁점이 주거이전비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소유권 바뀌었네. 원시취득이네. 저 주거이전비 못 받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유권 바뀌었는데 나가 임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오케이? 이거 정확히 기억해야 돼. 옛날에 이렇게 했다 진짜. 주거이전비 판사님 저 주거이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뺏겼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가세요. 이러면서 판결 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례가 되면서 어떻게? 이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는 것은 맞다. 세입자들이. 하지만 뭐 이걸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주거이전비 줘야 될 건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이 재개발 조합이 이 내쫓으려는 건물 인도를 하려면 뭡니까? 관리 처분이 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옛날에는 이걸로만 막 소송을 막 했었는데 이것만으로 뭐 부족하고 도시정비법 49조 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완료돼야 된다. 손실보상이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49조 6항에는. 그 손실보상에 뭐도 포함된다? 주거이전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뭡니까? 구도시정비법 49조 6항이라는 거죠. 이거 문제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나오면 썰을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49조 6항에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손실보상의 범위에 주거이전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해석 문제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감사합니다. 주거이전비 손실보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근데 이 절차가 나눠져 있죠. 자, 만약에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야, 얼마 줄게, 언제 나갈래? 라고 협의가 성립된다면 어떻게 되는데? 동시이행. 주고 같이 인도를 받고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줄 거 주고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 주고 세입자는 건물 인도해주고 이렇게 같은 날 이게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재결 절차 가면 어떻게 돼? 재결 절차 가면 수용재결이 떨어지기 전에 뭐부터 줘라? 주거이전비부터 주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인도 소송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뭐 물어봅니까? 저기 조합 원고 대리인 이거 주거이전비 돈 지급하셨는지 입증 자료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죠? 내겠습니다. 이렇게 돼. 네. 자,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왔죠. 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줄금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건물 인도가 왜 이루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이루어져.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손실보상이 완료돼야 된다는데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가 포함되냐 안 되느냐 그 해석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대법원에서 포함된다 이렇게 결론 내버렸죠. 그러면 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주거이전비도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수용재결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눠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눠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같이 받아야 무조건 동시이행이 아니죠. 판례 워딩 보면 협의가 되면 동시이행, 재결로 가면 선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줘야 된다. 개인기입니다.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좋게 봐주시고. 네. 그래서 자, 요거까지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면 이렇게 쓰면 대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대박이에요. 협의되면 동시이행, 재결 절차로 가면은 선행 이런 말을 써야 된단 말이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방법이 두 가지 나왔어요. 뭐였습니까? 협의와 수용 재결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급 절차와 관련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한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안 받으면은 변제 공탁을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거에 잘 들어보세요. 이게 헷갈려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주거이전비를 주는 방법이 협의하고 수용 재결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몇 명이 사는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당신은 만나기 싫소 이렇게 나오면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법원 판례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협의를 성실하게 하고 나서야 수용 재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버리면 사업 시행자로는 피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법원에서 야 직접 지급해버릴 수도 있고 협의 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급해버릴 수도 있고 세입자가 나 안 받겠다, 너 안 만나겠다, 거절하겠다 그러면 뭐 곧바로 뭐 할 수도 있다? 공탁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탁해버릴 수도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한 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급 논쟁하는 게 요 논쟁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두 가지. 그럼 주거이전비는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느냐? 학설이 있어요. 이게 판례가 요게 나왔는데 옛날에 뭐 이걸 교수님 교재에 있는 학설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견해들이 대립했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야, 이거는 협의를 먼저 하고 정상적으로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협의를 먼저 하고 안 됐을 때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해가지고 지급하면서 공탁해야 된다. 그게 FM이야. 라는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야, 그렇게 하면 사업 늦어진다. 이거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거 정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냐. 일단은 조합이 그냥 이런 거 없이 곧바로 직접 지급하고 안 되면 그냥 바로 변제 공탁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1번과 2번의 의견들이 대립했는데 대법원이 나오면서 뭐를 손들어줬다? 동그라미 2번 의견을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을 손들어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주거이전비 등 이렇게 나왔죠. 주거이전비 등 이렇게 나왔죠. 이 등에는 뭐 들어가요? 이주정착금, 이사비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주정착금, 이사비 다 들어가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주거이전비 불복 방법도 어떻게? 이주정착금, 이사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거이전비 등 하면 이사비, 이주정착금 같아.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다 줘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건 당연히 주거이전비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이전비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용 재결 해가지고 소유권 다 뺏었어. 안 나가고 있네. 명도소송, 건물인도소송 하면은 시간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압박할 수 있는 게 뭐냐? 토지보상법 위반. 오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토지보상법에서 수용 재결하면 수용 개시일 때까지 인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되면 형사 처벌됩니다. 그래서 고소하자. 이 방법이 나오는 거고. 내가 지금 등기 때 보면 조합 내 건데 네가 살고 있네? 야, 임대료 내. 라는 부당이득 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안 나가는 세입자, 안 나가는 현금 청산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같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주거이전비를 안 주면 어떻게 돼? 이거도 안 되고 위반죄도 안 되고 뭐 또 부당이득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제가 우리 로펌에 신입 변호사 오면은 이 소송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쟁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가 왜 발생하느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의 출발점 말씀드렸고, 안 되면 어떻게 돼? 주거이전비 안 되면 조합에서 열받으니까 형사 고소하자, 그 다음에 임대료 내라는 소송 제기하자라는 거 가능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나서 같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더 이상 안 된다. 조합장님, 주거이전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먼저 지급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보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토지보상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임대료예요. 임대료를 부당하게 이득 취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를 소송을 하는데 이것도 뭐? 불가.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조합장님, 이 사람들 상대로 임대료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먼저 주거이전비를 다 줄 거 주고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거이전비가 정리가 됩니다. 주거이전비는 작년에 나왔고 실무적으로 가장 핫한 소송 중에 하나가 주거이전비예요. 주거이전비. 실무적으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이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안 나오길 바라야 되지만 만약에 나올 걸 대비해서 좀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인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특이하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된다?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요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그냥 결론만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43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 뭐냐면은 자, 이거 보면은 자, 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갑을 소송했습니다. 100만 원 달라. 너 100만 원 옛날에 빌렸잖아. 왜 준다고 언제까지 준다고 했는데 안 갚아. 차용증도 있는데 안 갚아. 소송합니다. 승소. 자, 1심에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당장 법원에 가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가 있냐? 못해요. 왜? 얘가 뭐 하면? 항소하면은. 강제 집행을 한다는 말은 뭐가 된다? 확정이 돼야 된다. 확정. 이거 기속력, 기판력 할 때 말씀드렸죠. 판결의 효력은 확정돼야 된다. 민사도 똑같아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강제 집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사에서는 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가집행.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1심 이겼으면은 얼마나 기다렸겠니? 네 가집행에 기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 임시적인 집행, 가집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민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오케이? 똑같이. 그런데 이 을이 뭐라면 if 국가라면 어떻게 돼? 43조에 따라서 가집행 한다고 해도 못해요. 왜? 43조에서 그걸 막아놨거든. 43조에서는 가집행 못한다고 돼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하면은? 국가를 상대로 하면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갑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뭐 국가는 신의 아들이냐? 뭐 이러면서 이거 다퉈가지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43조가 이게 아웃돼 버린 거예요. 국가도 줄 돈 있으면은 끝까지 다퉈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줄 돈 있으면 가집행도 해가지고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죄송하고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요. 1.2배속이 아니라 0.8배속으로 돌려보시길 말씀드리고 주거이전비는 실무적으로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오늘 나온 거가 뭐 무조건 100% 중요하다 이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수험적으로는 약자입니다. 저희가 을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갑이 출제위원이 내면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저기 시험관님 이거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최소한의 범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린 거니까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메모했던 거라든가 밑줄 그었던 부분이라든가 요 쟁점은 이런 스토리에서 나오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되새김질을 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공익사업 변환 판례. 자, 요 첫 번째 줄은 공익사업 변환 요건 관련된 내용이니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경수 고속도로 요 단어 나오죠. 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수 고속도로 공익사업 바뀐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익사업 변환 제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사안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록 대한민국한테 소유권이 있고 공익사업 바뀐 공익사업 하는 시행자가 그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사업 변환제도 인정하는 데는 문제없다. 공익사업 변환제도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은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판매권 통지 의무 이렇게 92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이 해야 한다. 기속인데 이게 뭐다? 법적인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 이거 위반하면 불법행위.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고요. 관련된 판례고, 하천수 사용권. 요거는 공익사업위에서 76조 1항에 손실보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면허업의 손실보상에 유추 적용했죠. 유추 적용했고, 비교할 거는 항로권이라는 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항로권은 별도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항로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요거 하나. 판례 특강할 때 그대로 있는 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4번 문제, 감정평가 자격 없는 자의 소송 감정을 수행하는 내용. 그래서 대법원 똑같죠.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감정평가사 자격 있는 사람만이 감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 그 다음에 그 사안에서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마무리 될 것 같고요.